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이번 주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 관련 뉴스 5개를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의 수요가 또 한 번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제 이 러시아에서 최초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지면서 세계인들은 드디어 전쟁이 끝나나 기대했지만 허무하게 쿠데타가 끝나버리면서 오히려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푸틴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화가 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 안 했던 이 너무나 위험한 무기들을 총동원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한국산 무기가 유일하게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무기라며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주문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기와 성매매 알선 등 잡범 출신의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이 신분 상승을 거듭하며 어둠 속 거물로 행세해왔습니다. 이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에 요식업에 뛰어들었다가 1990년대 푸틴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이 크렘린궁 연회까지 주도하며 신임을 받았습니다. 프리고진이 본격적으로 세력을 형성한 건 2014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을 창설하면서부터입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을 주축으로 구성된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돈바스 지역 내 친러시아 분쟁 등에 투입돼 전투작전을 벌이며 세력을 확대해왔습니다. 또 시리아와 리비아, 수단 등 중동과 아프리카 분쟁 지역 내전에도 개입해 고문과 학살을 저지르며 잔혹함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발발하자 프리고진은 발빠르게 전선에 병력을 배치해 성과를 내면서 권력의 실세로 부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프리고진이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 정계 진출을 꿈꾸며 이른바 신분 세탁을 노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프리고진과 러 군부와의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국방부가 물자 지원을 거부해 심각한 병력 손실을 봤다면서 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정규군과 용병 간 갈등이 증폭되자 이 쇼이구 장관은 모든 비정규군에 국방부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지만 바그너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 러시아 용병부대 바그너 수장은 바그너 전사들은 단 한 명도 수치의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계약에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국방부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프리고진은 자신이 토사구팽 당했다고 판단했고 결국 부하들을 이끌고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킨 프리고진. 러시아 내 일부 군사시설은 이미 장악한 상태, 푸틴이 있는 모스크바,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푸틴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대국민 생방송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러시아 시민, 군대, 법집행기관 및 특수요원 현재 전투 위치에 싸우며 적의 공격을 격퇴 중인 군인과 지휘관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오늘 밤 모든 전방 지휘관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음을 알고 있으며 영웅적으로 처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속임수나 협박에 속아 가장 중대한 범죄인 이 무장 반란의 길을 내몰린 이들에게도 호소합니다. 배신자들의 행동은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 등에 칼을 꽂는 행위입니다. 이는 1917년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 당했던 것과 같은 행태입니다. 군대와 국민의 등 뒤에서 다툰 정치인들로 인해 군은 파괴되고 국가는 붕괴했으며 광대한 영토의 손실이라는 거대한 격변이 초래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승리를 빼앗겼고 내전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인은 자신들의 형제를 향해 총을 겨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정치적 모험가들, 국가를 분열시키고 찢어놓은 외국 세력에 그로 인한 이익을 거뒀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부의 배반을 포함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것은 바로 배신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야망과 이기심이 반역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바그너 부대의 병사와 지휘관이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싸우고 죽어간 대의에 대한 배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부 혼란은 우리 국가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며 국가로서 우리에게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러시아와 우리 국민에게 큰 타격입니다.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행동은 가혹할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배신의 길을 택한 자, 무장 반란을 준비한 자, 협박과 테러 방법을 택한 자들은 모두 형용할 수 없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법과 우리 국민 모두 앞에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라고 전하며 격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그너 그룹이 푸틴의 연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쿠데타를 포기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무장 반란을 일으킨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병력 이동 중단과 상황 완화에 대해 합의했다고 24일 스푸트니크,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이날 오디오 메시지를 통해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향하던 병력에게 기지로 철수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들 병력이 지난 24시간 동안 모스크바에서 200km 거리까지 진격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실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하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과 협상했다며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의 이동을 중단하고 상황 완화를 위한 조처를 하라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새로운 대통령을 갖게 될 것이라 선포했던 프리고진의 폭탄 발표에 이 전 세계인들은 드디어 푸틴이 내려오고 전쟁도 끝나겠구나 라고 기대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러시아의 쿠데타. 자, 그런데 푸틴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난폭해졌습니다. 또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푸틴이 이 금지된 무기들을 총동원해 더욱더 큰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국가들은 최근 유럽에서 너무나도 잘 나가는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려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독일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최근 K2 전차, K9 자주포 등이 폴란드 시장에서 활개를 펴자 독일이 각종 로비를 하며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이 독일산 무기 구매를 회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뿐만 아니라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도 한국산 무기 수주를 가로막고 있어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방산 수출 규모는 약 170억 달러로 폴란드와 체결한 수출 계약만 124억 달러에 달합니다. 유럽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전체 중 70%를 넘는 셈입니다. 국내 방산업계는 올해도 유럽에서 대규모 수주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핀란드와 K9 자주포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영국은 2025년부터 영국군 주력 자주포 116문을 교체하는 1조 원 규모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12조 원 규모 K2 전차 820대를 수출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한국에 이렇게 유럽에서 엄청난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아니꼬아해 이들 국가들의 로비까지 하며 한국산 무기를 사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20년 넘게 전차 최다 수출국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터키와 폴란드, 그리스 등 나토 회원국에 대한 수출 비중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나토 회원국과 무기를 구매하며 전쟁 발생 시 부품과 정비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연합작전과 군수 지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나토 회원국 대부분 독일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무기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기를 신선식품 새벽 배송처럼 너무나 빠른 속도로 총알 배송을 해준다며 바로 옆에 있는 독일보다 더 빨리 유럽국들의 무기를 배송해주자 이들은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독일은 한국의 뒤통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로템 K2 전차 수주가 확실시됐던 노르웨이 사업은 독일 레오파르트 2A7 수주로 돌아섰습니다. 독일은 전차 54대를 대당 450억 원에 팔았는데 이 중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이상을 노르웨이에 페이백, 이 정가로 판매했다가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독일은 당초 러시아에 수입하던 천연가스 거래처를 노르웨이로 옮기겠다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K2 전차 가격은 독일산보다 2.5배나 저렴한데 성능은 독일산보다 훨씬 우수하고 이 표적 획득 및 처리 속도까지 더 빠르지만 독일산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독일은 앞으로 계약에 나설 핀란드와 루마니아와도 수주를 위한 밑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러시아와 인접해 있어 방산업계 주요 고객으로 떠오를 전망이지만 지난달에야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해 강국인 독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 표준 전차 개발 등 나토 회원국 간 무기 공동 개발에도 속도를 내 한국산 무기 견제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독일의 견제는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가 유력했던 호주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도 이 독일이 호주 박서 전투 정찰 차량을 구매하기로 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져버렸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은 나토 회원국 중 가입비를 가장 많이 내는 국가라며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회원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내세우며 한국산 무기 수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보내졌던 독일의 대표 자주포 PZH-2000 총 15문 중 7대가 고장난 사실이 전세계 외신들에 의해 보도되면서 독일로부터 로비를 받은 유럽 국가들은 성능도 한국산이 더 좋은데 고장도 안 난다며 독일산을 절대 사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강의 무기 선진국이라 불리는 영국마저 한국산 무기는 독일산을 월등히 뛰어넘었다라며 한국산 K9 자주포를 대규모 사들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은 특히 한국산 K9 자주포는 독일산보다 성능은 훨씬 우수한데 어떻게 가격은 독일산의 반값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 될 수 있냐라며 신기해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국민건강보험 3월에 또 오른다는데 기왕 오르는 거 성심성의껏 양털을 뽑아줘야지. 놀랍게도 지난 2월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이 샤오홍슈 앱에서 올라온 중국인 유학생 A씨의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젊은 층에서 흔히 사용하는 신조어인 하오양마오는 원래 양의 털을 뽑는다라는 의미이지만 실생활에서 쿠폰이나 판촉 행사 등 혜택을 잘 활용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통합니다. 우리말로 치면 이 본전을 뽑는다라는 개념입니다. A씨가 언급한 건 올해 3월 국민건강보험이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를 기존 5만 1,010원에서 지난달 3월 6만 3,760원으로 올리고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60%에서 50%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기가 건강보험 자격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라며 더 건강보험 앱에서 검진 기간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팁까지 안내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취재 결과 A씨를 비롯해 중국 SNS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뜨겁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서 한국 보험 제도와 하오양마오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연관 게시글 수십 가지가 뜹니다. 그중 지난해 3월 게시된 한국국민보험은 왜 하오양마오일까? 라는 제목의 영상에선 20대로 추정되는 한 중국인 여성 B씨가 하오양마오 가이드라며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본전을 뽑는 팁까지 공유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B씨는 한국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사랑니 발치 역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자신의 경기도 한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발치를 하고 난 영수증이라며 인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다 합해도 38,500원밖에 들지 않았다. 너무 싸지 않냐? 라고도 했습니다. 또 한방치료에서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팁도 공유했습니다. 그는 한국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부항을 뜨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건보 혜택으로 싸게 누릴 수 있다라고도 귀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건보 본전을 뽑으려면 2년에 한 번 공짜로 건강검진을 챙겨 받을 것, 스케일링, 사랑니 발치는 한국에서 싸게 받을 것, 3차 병원도 건보 혜택이 있으니 너무 비쌀 것이라 걱정하지 말고 진료 의뢰서 챙겨가기 등을 꿀팁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 전년도 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 자격이 유학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받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공짜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의료기관 명단이 이 중국 바이두와 샤오홍슈 등지를 떠돌고 있습니다. 무료 진료 가능 병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이 명단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이 미등록 외국인에도 전액 무료 진료를 해준다는 이 다일천사병원을 비롯해 서울시 의사회 의료봉사단 함께아시아, 흔현유료공제회, 서울한방진흥센터, 라파엘 클리닉 등의 무료 진료 대상 전화번호 주소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첨부한 한 게시글엔 샵 한국유학생, 샵 한국공짜진료 등이 태그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온 유학생 사이에서 건보료를 내지 않고도 공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곳에서 돈 많은 중국인이 진료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일천사병원에서 외국인 진료 예약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6개월 이상 현국에 머문 중국인 등 외국인 가운데 불법 체류 등으로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여권이 없어도 중국 현지 신분증은 지참해야 하되 재산 현황이 실제로 얼마나 빈약한지를 입증할 서류는 따로 받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허점을 악용해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낸 피 같은 세금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국제 범죄인데도 현재 중국 인터넷과 SNS상에선 너무나도 당당하게 유학생이 한국에서 어떻게 공짜 의료 혜택을 받는 법, 한국 국민은 모두 다 공짜로 병원 간다? 등 내용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독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누리는 건보 혜택을 싹 쓸어간다는 지적은 줄곧 제기되어 왔는데요. 2018에서 2021년 4년 동안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누적 적자 규모는 2,844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기간 중국인 건보 가입자들은 2조 2,556억 원의 건보료를 내는 동안 건보공단에서 급여 혜택으로 2조 5,400억 원 어치를 받은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한국인들의 세금을 훔쳐간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2021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한국건강보험에 683억 원의 흑자를, 베트남인들은 447억 원의 흑자를, 필리핀인들도 한국에 316억 원의 흑자를 안겨주었는데요. 오직 중국인들만 한국에 막대한 적자를 안기며 한국인들의 피 같은 세금을 갈취해갔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수천억 원을 갈취해간 대가로 한국은 중국에 수백, 수천 배에 달하는 복수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원래 중국이 확정적이었던 사우디의 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 최근 시진핑이 직접 사우디에 수차례 방문하며 중국 기업이 100% 확실하게 수주할 것이라 생각했던 이 사업을 한국의 현대건설이 뺏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람코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주벨 지역에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50억 달러,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수주로 올해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은 최소 137억 달러 이상으로 작년 수주 실적 12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최근 중국에 보란듯이 베트남과 초대규모 휘토류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해양 치안 등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7년간 40억 달러 규모의 유상 원조를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베트남은 베트남에 매장된 엄청난 규모의 휘토류를 한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중국이 한국의 휘토류를 무기로 보복을 하거나 한국 경제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산 불매운동을 외치며 중국산 화장품만 사용하며 중국에서 퇴출시킨 한국 화장품. 이 때문에 한국 화장품 회사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으며 주가도 폭락해버렸는데요. 베트남이 중국 수요를 대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한국 화장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년에 무려 40% 넘게씩 증가하고 있죠. 베트남 뷰티 시장이 주목받는 것은 1억 명에 가까운 인구 규모의 이 세계적으로 가장 젊은 층에 속하는 인구 구성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전체 인구 중 30세 미만이 절반에 달합니다. 이 중위 연령,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은 32.5세로 한국 45세보다 10세 이상 낮습니다. 그만큼 한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탄탄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중산층 인구가 증가하는데 이 구매력까지 더해지며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유럽연합과 손잡고 중국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까지 내렸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에 먼저 제안한 것인데요. 중국이 온라인 공간에서 펼치는 허위, 조작정보 심리전의 실태를 파악해 대응체계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중국발 가짜뉴스에 맞서 유럽연합과 한국의 전례 없는 공조에 나서는 셈입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와 입법원 국회 선거에까지 개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25일 자유시보 타이베이스 타임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대만 안보관리자는 지난 23일 중국이 내년 대만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허위정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해 허위 주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중국이 생성형 AI를 통해 허위 정보를 대량으로 자동 생산하고 사진, 영상의 디지털 조작을 포함한 신기술로
정보 환경을 조작해 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는 노력을 배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선거 사기에 대한 거짓 주장을 지원하거나 특정 후보가 극단적인 연설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묘사하고자 영상을 조작하는 데 해당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중국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유럽연합과 손을 잡고 이러한 중국의 행태를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전세계 주요국들과 손잡고 중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복수를 시작하자 시진핑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해마다 사용하는 기업 보조금 규모는 무려 315조 원, 주요국 중 최대 규모인데요. GDP 대비 기업 보조금이 미국의 4.4배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규모 중 상당한 금액을 한국 기업에 줄 테니 제발 중국에서 떠나지 말아달라는 것인데요. 한국은 이를 거부하는 분위기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이 저물고 인도의 시대가 왔습니다. 14억 2,500만 명.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1위로 등극했습니다. 단순히 인구만 미친 듯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인도인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10명의 인도인들 중 8명은 IT 천재들일 겁니다. 컴퓨터를 매우 잘 다루고 프로그램을 능수능란하게 만들죠. 인구가 워낙에 많다 보니 인도인 IT 천재들의 수 또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인도인 천재들이 인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문제 어떠신가요? 대한민국 미적분 킬러 문항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인도 수능에서는 흔한 문제입니다. 인도 수능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IT, 인도 공과대학 출신들은 모두 이 JEE, Joint Entrance Examination, 이 IIT의 입학 시험지를 처음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춰버리고 머릿속은 텅 비어 그때까지 배웠던 공식에 모두 흐물흐물 녹아버리는 듯한 기억을 갖고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성공한 대학 IIT, 인도 공과대학의 경쟁력의 원천을 하나만 꼽는다면 우수한 인재의 선발입니다. 가장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 IIT는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공정하다는 시험을 치르고 있죠. IIT 입시 수학 문제를 본 서울대 수학과 김명환 교수는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들의 대학 수학 1년을 배워야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인도 공과대학의 입학 시험인 이 JEE, Joint Entrance Examination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대학 입시 문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수학, 물리학, 화학 등 3과목에 걸쳐 각 40문제가 출제. 이 시험 시간은 과목별로 2시간이 되는데요. 절반만 맞히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이면 원하는 인기학과에 진학할 수 있고 이 전체 수석 합격자가 70점 정도입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만점도 맞을 수 있다는 우리나라 수능시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모든 과목은 단답형 4문제를 빼곤 이 36문제가 사지선다형입니다. 하지만 사지선다형 객관식이라고 해서 한 번호로만 찍어도 전체 점수의 4분의 1은 얻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문제별로 오답에 대해서는 1점에서 2점의 감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게다가 과목마다 과락이 있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평균이 아무리 높아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3과목을 전부 공부해야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요? 국내 한 언론사는 난이도 측정을 위해 서울대 수학부 김명환 교수, 물리학부 유재준 교수, 화학부 김희준 교수 등 3명에게 과목별로 IIT 입시 문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세 교수의 공통적인 평가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서는 안 가르치는 문제가 많이 출제돼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김명환 교수는 수학 과목은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들의 대학 수학 1년을 배워야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했고, 이 김희준 교수는 화학 과목을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에게 보게 할 경우는 사지선다라서 25점을 기본 점수로 받는다 해도 40점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유재준 교수는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가 국가별로 선발된 과학 영재들이 치르는 국제 올림피아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수학 과목의 경우 40문제 중 절반인 20문제는 수능시험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인 킬러 문항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나머지 20문제는 수능 수준이긴 하지만 수능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도 공과대학 수학 입학시험은 총 40문제로 20문제는 수능 미적분 킬러 문항 수준이고 나머지 20문제는 서울대학교 수학과 1학년을 끝내야 겨우 풀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인도 공과대학은 왜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낼까요? 이에 대해 인도 공과대학 마드라스의 제2 담당 교수인 카밀라 교수는 우수인재를 뽑는 방법은 그것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도인들이 IIT를 꿈꾸는 상황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를 통한 선발 외엔 마땅한 대안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제2는 7개 캠퍼스의 담당관들이 모여 출제를 관리합니다. 완전히 자율적으로 입시 문제를 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수능에 당당하게 통과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인생이 바뀌죠. 인도 출신이 CEO로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IBM, 마이크론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러났지만 지난해까지 인도인 대표가 있었던 노키아도 있습니다. 이 BIT 기업으로는 딜로이트, 갭, 위워크 등이 있습니다. 이 파라그 아그라와를 포함해 이들 중 다수는 인도 공과대학 IIT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 CEO 외에도 기업의 요직이나 실리콘밸리에서 IIT 출신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IIT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채용 설명회에서 6년 만에 2천만 루피, 약 3억 2천만 원 급의 이 연봉 제한이 들어오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버는 IIT 뭄바이, 마드라스, 루키, 캄푸르, 구아하티, 바라나스 캠퍼스 재학생에게 기본급 1억 5천만 원의 보너스 및 혜택 등을 포함해 총 3억 3,500만 원에 가까운 연봉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IIT 채용 설명회에는 우버, JP모건, 플리카트, 아마존, 슐럼버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골드만삭스, 오라클, 인텔, SAP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IIT 캄푸르 캠퍼스의 경우에는 약 425명의 학부생과 348명의 대학원생이 다니고 있는데 올해 총 47개 글로벌 기업에서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19건에 비하면 150%나 늘어난 것으로 제시한 최고 연봉의 경우 글로벌 기업은 약 3억 2,500만원, 인도 국내 기업은 1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인도인들은 하버드나 MIT 입학이 IIT 입학보다 더 쉽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인도인의 평균 월급은 한국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즉 인도인들이 3억 3,500만 원의 연봉을 제시받는 것은 한국에서는 60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죠. 해마다 엄청난 수의 IT 천재들을 배출하는 인도. 인구도 세계 1위이고 현재 가장 많이 필요한 천재 IT 전문가들이 넘쳐나는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 바이든은 인도에 올인한다는 이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최근 바이든은 인도 모디 총리를 미국에 국빈 초대하였고 미국 언론들은 처칠급 대접을 했다며 미국 역사상 이렇게 극진하게 다른 나라 정상을 대접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모디 총리의 급격하게 성장하는 인도에서 이 미국 기업들이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신신당부했죠. 다른 나라에는 특혜를 주지 말고 오직 미국 기업들에만 특혜를 주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모디 총리가 바이든과 만난 후 인도에 도착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발표한 것인데요. 이 바이든이 미국의 공장을 짓기로 한 한국 기업들에 주는 보조금과는 상대가 안 되는 규모입니다. 모디 총리는 인도 정부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보내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할 경우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건립 비용의 무려 50%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100조짜리 공장을 지으면 50조 원을 주고 200조 원짜리 공장을 지으면 100조를 주겠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울러 제품 디자인 관련 투자와 5년간 순매출액의 4에서 6%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이 전자제품 제조와 정보기술, 하드웨어 투자와 생산을 연계한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전자부품과 반도체 제조 관련 투자에는 25% 규모 보조금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삼성도 화끈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로 가득한 인도 공과대학 7개 캠퍼스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각 공과대학 학생 및 교수진이 협력해 4에서 6개월간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들이 졸업하기도 전부터 삼성전자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으로 인도 공과대학 학생들도 세계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일하게 돼서 꿈만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모디 총리가 이렇게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이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추가 투자하려던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인도에 쏟아붓기 시작하는 이 대반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몽골에선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가 커지면서 마치 한국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합니다. 익숙한 외관과 낯익은 제품들, 한쪽 공간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이들까지 마치 한국과도 같은 이곳은 몽골에서 70% 이상의 점유율로 관련 업계 1위에 오른 한국 편의점입니다. 몽골에 진출한 한국 편의점 매장은 이 기업과 경쟁사까지 포함해 무려 400여 개에 이릅니다. 발궁 한국 편의점 올란바토르 지점 매니저는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에서 1,200명 가까이 손님이 오셔서 한국처럼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고, 한국 편의점을 이용하는 몽골인 고객 안호장은 항상 편리하고 좋은 상품이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이마트도 2016년부터 몽골에 진출해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며 울란바토르에서만 3호점째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은 다양한 한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계속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진남규 몽골 주재 수석 부장은 저희 매장에는 일평균 12만 명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주 고객은 몽골 현지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가끔 한국에서 여행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좀 계십니다. 전했습니다. 하루에 12만 명 믿겨지시나요? 이 밖에도 제과점과 카페 등 몽골의 다양한 업계를 사실상 한국 기업이 접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가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신뢰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몽골에서 한국이 초대박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미국, 몽골이 몽골에서 초대박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미국, 몽골 이렇게 세 나라가 핵심 광물 협의체를 만든 것인데요. 3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광물 샘플 분석 협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한국, 몽골, 미국, 몽골 양자 간 추진 중인 광물 탐사 정보를 공유하면서 3국 간 공통 관심 지역을 발굴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전 세계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광물인 리튬, 반도체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2차 전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광물 리튬을 한국, 미국, 몽골이 패권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캐네디안 디멘션에 따르면 탐사 기술과 채굴 기술이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몽골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리튬과 휘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몽골은 한국과 미국 연합에 세금을 거의 100% 깎아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서 리튬을 수입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중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리튬을 채굴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한국과 미국은 오히려 몽골에서 리튬을 초대규모 채굴해 다른 국가에 팔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규모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해당 회사는 리튬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히토류도 몽골에 매장되어 있다라며 한국과 미국이 몽골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얻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인부얀 아마르사이카 몽골 부총리는 몽골은 광물 자원 분야에서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가 될 수 있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몽골 국립지질연구소에 따르면 몽골에는 6,140만 톤의 구리, 310만 톤의 휘토류가 매장되어 있는데요. 사인부얀 부총리는 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들도 몽골 광물 자원에 관심이 많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이 몽골에는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한국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싶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몽골이 이렇게 갑자기 세계 1위, 리튬 및 휘토류 매장지로 떠오르자 세계 1위 갑부이자 전기차 압도적 1위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최근 직접 몽골 총리를 만났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화요일에 롭상 남스랭 어용 에르덴 몽골 총리와 전기차 부문의 잠재적 투자 및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몽골은 인구수도 340만 명 수준에다가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수준입니다. 전기차 인프라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일론 머스크가 몽골의 초대규모 배터리 공장뿐만 아니라 테슬라 공장, 심지어 스타링크 법인까지 몽골에 세울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이 몽골에 얼마나 많은 리튬과 히토리가 매장되어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실제로 795억 원을 투자해 몽골 광산회사 몽라 지분 60%를 인수한 한국의 금양은 내년 초부터 현지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몽라는 이미 허가받은 텅스텐 등은 연내 채굴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양은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친 현지 출장을 진행해 현지 답사를 실시했으며 10일 몽라스과 지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몽골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몽골은 이미 제2의 한국과도 같습니다. 이미 몽골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의 이마트에서 매일 3끼 장을 봅니다. 야채부터 과일, 고기, 심지어 한국산 제품들도 엄청난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몽골인들이 장을 보기 귀찮을 때는 이렇게 이미 몽골 전역에 있는 한국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이곳에서 한국인들처럼 라면과 삼각김밥을 사 먹기도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이렇게 한국인들처럼 편의점 앞에 앉아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라면에 김치까지 함께 먹고 있죠. 몽골 거리도 한국인지 몽골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심지어 서울의 거리라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을 그대로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곳이라 한국인이 몽골 여행을 가면 자신이 여행을 온 곳인지 한국에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몽골에 있는 아파트들도 모두 한국이 지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모두 짓다 보니 한국과 똑같이 생겼는데요. 심지어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모두 한국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몽골 국회에서는 최근 이럴 거면 차라리 몽골을 한국의 연합국가로 지정하여 세계 최고인 한국의 IT 기술과 인프라 등을 모두 그대로 가져오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몽골 정부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몽골 국민들도 한국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 반대하는 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몽골은 한민족과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역사적인 사실로 고증되어 왔습니다. 옛날에 한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시에서는 1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한국에 유학을 했거나 취업을 했던 이들의 수십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20만 명 이상이라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너무나 잘합니다.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한국살이를 해본 이들은 한국 문화에 동화돼 한국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 편입돼도 몽골인들은 전혀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몽골 국회의원들은 한국과 몽골의 국가연합을 시도, 하나의 연합국가로 변한다면 두 국가가 공히 얻을 이익이 많을 것이라며 몽골을 한국에 완전히 연합시키지 않더라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인 과거의 역사를 벤치마킹하여 몽골의 일부 지역을 한국에 넘겨주는 방안도 가능하다라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몽골이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리려 하는 것은 바로 사막화 때문입니다. 몽골의 사막화는 생각보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대다수 몽골의 국토가 황폐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당장 대변화를 만들지 않는 이상 이 대부분의 몽골인들의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유일하게 몽골을 대변화시켜줄 수 있는 곳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대만의 거리에서는 이렇게 택시 뒷좌석 창문에 No Korean Passenger, 한국 승객은 안 받겠다고 써붙여놓은 택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자신들의 나라를 뺏으려는 중국에조차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만 뉴스에는 이러한 장면도 나옵니다. 대만인들이 한국의 태극기를 이렇게 찍고 불태우는 장면이 그냥 유튜브 채널이 아닌 이 대만 공영방송에 그대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대만과 한국의 스포츠 경기가 있는 날이면 대만 광중석에는 이렇게 시체 뼈다구보다 못한 한국 가정에서 한류를 몰아내자 라는 혐한 문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의 나라 팀을 절대 깎아내리지 않아 매너 좋은 것으로 유명한 한국인 응원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혐한에만 빠져있는 대만이 큰일 나버렸습니다.
대만의 총통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만은 혼돈의 카오스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번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이 패배하고 중국을 따르는 국민당이 승리하는 순간 대만은 중국에 편입됩니다. 그런데 집권당이자 미국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중국과 싸우고 있는 민진당이 미투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대만에서 미투, 즉 나도 고발한다 라는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집권 민주진보당, 이 민진당이 당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27일 자유시보와 타이완 뉴스 등 대만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이 타이베이시 노동국은 두 건의 민진당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한 뒤 전날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혐의로 민진당에 90만 대만 달러 약 3,8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타이베이시 노동국은 조사 결과 민진당이 당내 성희롱을 예방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 대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액만 보면 민진당이 물게 될 90만 대만 달러는 민진당 1년 예산의 0.16%에 불과하다고 타이완 뉴스는 전했습니다. 민진당은 최근 대만을 강타하고 있는 미투 파문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전 당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폭로한 것을 시작으로 민진당에서는 나도 성희롱 피해자라는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들이 당 간부들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한 후 묵살당하거나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4일 발표된 대만 미니기금회의 여론조사에서 민진당의 지지율은 지난달 31.1%에서 24.6%로 추락했습니다. 지난 20일 대만 미니기금회 여론조사에서도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율이 4년 만에 최저 수준인 42.3%를 기록했습니다. 차이 총통이 2020년 5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을 때의 지지율은 71%에 달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죠. 대만의 국민 MC 미키 황도 미투 가해자로 지목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19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께 51세의 남성이 자해를 해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타이베이 소방국에 접수됐는데요. 병원으로 후송된 이 남성은 이후에 대만의 국민 MC 미키 황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는 이 조피아라는 사람이 10여 년 전 한 유명 연예인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조피아는 연예계를 동경하는 작곡가 지망생이었던 17세 때 당시 이미 대만 연예계에서 유명했던 한 남성 MC를 알게 됐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차 안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성추행을 하려고 하다가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피아는 또한 그 남성이 어느 날은 호텔로 자신을 초대하더니 예술 전시에 필요하다면서 사진을 찍게 반나로 포즈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왼쪽 여성은 미키 황의 아내 서머멍인데요. 가정까지 있는 대만의 국민 MC가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만 집권당 민진당의 위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대만 총통부의 콜라스 요타카 대변인이 유분한 경찰관과의 불륜 의혹이 제기돼 사직했다고 대만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콜라스 대변인은 작년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때 자신을 경호했던 경찰관 리모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직서를 냈고 차이잉원 총통은 이를 제가 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콜라스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불륜 의혹과 관련된 보도들이 과장됐다면서 자신은 리 씨의 결혼 상황을 몰랐으며 경계를 넘거나 친밀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중국과 싸우고 미국과 손을 잡아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지키려는 집권당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압도적인 격차로 1위였는데 이 미투에 이어 불륜 스캔들까지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달아 공개되자 이 세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해졌습니다. 특히 친중으로 당선되자마자 대만을 중국과 통합시켜버리려는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AI를 이용해 대만 총통선거에 개입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5일 자유시보 타이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대만 안보관리는 지난 23일 중국이 내년 대만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허위 정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 딥페이크, 합성 조작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허위 주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중국이 생성형 AI를 통해 허위 정보를 대량으로 자동 생산하고 사진, 영상의 디지털 조작을 포함한 신기술로
정보 환경을 조작해 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는 노력을 배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선거 사기에 대한 거짓 주장을 지원하거나 특정 후보가 극단적인 연설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묘사하고자 영상을 조작하는데 해당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허위 정보 캠페인은 대만 선거가 전쟁과 평화 중 선택하는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대만의 통치 능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대만 국민 사이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퍼뜨리기 위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도 이러한 사태를 예측하고 대만 TSMC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는 중대 발표를 한 것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버핏뿐만 아니라 대만의 최우방국이라 여겨졌던 이 일본마저 대만을 손절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정부는 대만과 손절을 위해 한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대만은 쏙 빼놓고 미국 그리고 한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조만간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대만을 중국에 넘겨준 후 시나리오를 논의하기 위해 세 나라가 회의를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대만을 포기하는 시나리오를 염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성이 대만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절대 자신들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 우쭐대던 대만. 자, 그런데 최근 삼성이 대만 TSMC를 따라잡을 파격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트랜스포머에 따르면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약 16%로 60%에 육박하는 1위 TSMC에 크게 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TSMC에 비해 파운드리 사업의 시작은 늦었지만 최첨단 공정을 통해 TSMC와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사장은 지난달 초 파운드리는 TSMC가 우리보다 훨씬 잘한다 라고 인정했지만 2나노로 가면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5년 안에 TSMC를 따라잡겠다 라고 자신있게 발표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이유는 바로 GAA 기술 때문입니다. 3나노까지는 기존 방식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었지만 2나노부터는 Gate-All-Around GAA 기술을 무조건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부터 GAA 기술을 쓰기 시작했고 TSMC는 이제 2나노부터 GAA 기술을 처음으로 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나노부터는 삼성이 앞서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려는 가운데 한국의 삼성이 기술력까지 앞서게 된다면 대만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